계속해서 전표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제 기업은 공식적인 그 장부 체계인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그다음에 각 계정 과목별로 계산하기 위해서 계정으로 옮겨 적었어요. 그것을 이제 전기라고 하고, 그와 같은 계정 과목들이 모여져 있는 장부를 총 계정 원장 혹은 원장이라 한다 그랬어요. 계정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자, 그런 그 주요 장부를 통한 그 기록들이 실무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단점이 발견이 됐어요. 기업의 부서가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하고 각 부서별로 각각 거래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러한 거래들이 이제 취합해서 회계부서에서만 그 부분을 이제 입력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물론 이제 정확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기장 업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느려지고,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러한 거래들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분계장이나 원장은 장부를 각 부서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면 그 간단한 기록을 그 거래들이 발생하는 각 부서별로 각각 기록해서 취합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옮겨주면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하기가 쉽기도 하고, 각 부서별로 또 책임 소재도 명확해지고, 이러한 그 방법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양식을 각각 이렇게 그 분리가 가능한 애를 띄어서 각 부서에다 주어 놔주면 그 발생하는 장소 부서에서 각각 기록하면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그 발전이 되면서 요즘에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다고, 종이장부에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 부서가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프로그램만 깔고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모두 열어서 접속자가 누가 입력하는 건지만 밝혀진다면 이러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또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정해서 그때그때 즉각 반영을 해서 취합이 가능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양식일 때도 이렇게 전표라는 애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표는 이제 일정한 크기의 양식에 따라서 이제 양식을 좀 이따 보여줄 텐데, 그리고 이러한 양식은 교수님이 이 책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양식은 이제 대표적인 전표 양식이고요. 전표 양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꼭 어떤 양식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 양식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전통적인 이제 그 전표 양식을 교수님이 그 3전표 양식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입력하는,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양식들을 가지고 어찌 됐든 그 양식의 그 거래 내용을 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규모가 아주 작으면 일반 전표로 그 분계 전표라는 거 하나를 작성을 하게 될 거고, 그와 같은 거를 이제 일전표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기업의 규모가 자꾸 커지고 그러면 뭐 3전표제, 5전표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표회계라는 게 뭔지 그 잘 요약된 부분. 자, 봐. 전표란 일정한 크기의 양식에 거래 내용을 기입한 용지를 의미하며, 종이에요, 종이. 뭐 장부는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자면 이거는 낱장으로 이렇게 다 띄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그 기록을 하게 되면 회계부서로 넘기고 뭐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기업은 이 같은 전표를 이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전산회계 시스템, 전산회계에서 이제 얘가 각광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표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일반 그 전표 입력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를 이제 활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일반 전표 입력에 이제 지금 같은 입금, 출금, 대체 이런 애들이 있고, 또 하나만 사용한다면 뭐 분계 전표
이런 애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더 커지면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3전표에다가 매입 매출전표 이런 애들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와 같은 전표 제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장점, 전표 제도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첫 번째로 각 부서별로 기장 업무를 분담시켜서 이 업무 분담을 좀 가중시키는 것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거래 내용을 각 부서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전달 처리할 수 있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러다 보니까 그 기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기장 업무의 전산화도 용이했던 겁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누가 입력을 하는지 혹은 누가 기록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 기록한 사람을 이제 적도록 돼 있으니까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전산화를 하게 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용이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장으로 전기도 간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기장 오류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교수님이 잠깐 설명한 전표 제도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어느 기업이 아주 작은 기업이라면 기업이 부서별 한 두세 개밖에 없으면 그냥 분계 전표 하나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때는 그냥 전표 정도 사용하지 않고 전표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회계부서에서 사용할 수도 그냥 그 모두 다 입력하고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부서별로 용이하게 하려면 분계전표 사용해서 분계전표를 부서별로 나눌 필요가 있죠.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이런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전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세 가지의 세 전표를 사용하면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전표에다가 좀 더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 이제 원재료를 매입해 오고 제조 과정을 이제 투입해서 또 그 제품을 판매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고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구매부서 따로 뭐 판매부서 따로 막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자, 그와 같이 되어지면 곧바로 이런 전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매입 매출 전표가 추가되면 5전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시스템에서도 여러분들이 후에 가면 이제 제조기업을 다루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라고 법인으로 갔다 막 이렇게 되어지면 이 5전표 제도를 사용하는 회계 1급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전표 제도는 그냥 약간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그 상기업 정도, 도소매기업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입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3전표 제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3전표 제도에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앞서 거래 종류에서 그죠? 세 가지의 그 거래 종류가 있었어요. 현금 수지 유무에 따라서 하느냐,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서 하느냐, 혹은 그 기업 내외부 발생 장소에 의해서 거래를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를 분류했었던 기억이 있지? 자,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거래 분류. 다시 가서 복습을 하고 오도록 하자. 자, 거래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거래 종류. 자, 이때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었어요. 교환, 손익, 혼합. 지금 요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야 여기 이제 요번 그 전표제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자, 이때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로 나눴었는데 현금이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 입금 거래인 겁니다. 현금이 나가면 출금 거래였지. 그리고 현금에 입금이나 출금이 없는 이와 같은 현금 수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대체 거래라고 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전표를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떤 거래를 보고 지금 어떤 거래가 발생하는지 종류가 그 현금과 관련되어서 입금이냐 출금이냐 아니면 현금과 관련 없는 대체 거래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 파악하는 게 중요했던 거지. 자,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입금 거래, 출금 거래, 대체 거래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이 거래가 분류되어지면 입금 거래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입금 전표를, 출금 거래라고 판단이면 출금 전표를, 대체 거래라고 판단이면 대체 전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부 입금도 있고 일부는 대체 거래 이런 게 있었지. 뭐 일부자 붙이면 된다 했던 게 기억이 나? 일부는 현금 주고 나머지는 뭐 외상으로 하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 일부 출금 거래와 대체 전표, 이렇게 대체 거래도 있고 일부니까 두 개의 거래가 존재하지. 그러면 출금 전표 끊고 대체 전표도 끊고 이렇게 전표를 두 장을 끊어야 되는 거야. 하나의 거래에 따라서. 자, 그러면 그 교재에 있는 예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 교재 124쪽입니다. 124쪽. 자, 우선 입금 전표를 언제로 사용하느냐라는 거야. 자, 입금 전표는 현금의 수입이 있는 거래를 기입하는 전표로 무슨 색?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게 헷갈릴까봐 이제 색깔까지도 다 달리한 거야. 세 가지의 그 전표 종류를. 얘는 적색이고요. 나중에 출금 전표는 청색입니다. 그리고 대체 전표는 흑색, 검정색입니다. 자, 그 색깔은 그렇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입금 전표라고 또 써 있어요. 전표에. 그러니까 이랬을 때 입금 전표는 어떻게 써? 입금 그러니까 차변 왼편의 계정 과목이 뭐라는 걸 당연히 나타내. 얘는 현금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그러므로 계정 과목란에다가 현금이 이제 들어온 거 아니야. 입금 전표니까. 그럼 현금 왼쪽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입금 전표를 사용했다라는 뜻은 현금의 차변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계정 과목란에다가 현금이 왜 들어왔는가 상대편 계정만 적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을 받아서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입금 전표를 끊으면서 계정 과목에다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2019년 4월 6일 매출처인 홍성상해로부터 외상 매출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자, 그러면 입금 전표 이렇게 된 데다가 여기다가 날짜를 이제 적는 거야. 날짜는 안 적혀 있겠지. 요거만 제목만 있고 전표를 갖고 오는 거야. 입금 전표라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양식이 다양하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입금 전표, 양식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혹은 출금 전표, 양식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요런 애들도 있고 요거하고 또 다르지만 뭐 길게 되어져 있고 새로 양식도 있고 또 뭐 있습니다. 양식이 다양하게. 자, 그러면 입금 전표니까 이거는 당연히 현금이 들어왔을 때 것이야. 얘들끼리만 모으는 거야. 써가지고 입금 전표는 입금 전표 이렇게. 자, 그러면 계정 과목에다가 뭐를 적는다고? 현금이 왜 들어오는가를 적는 거야. 외상 매출금 받았다라고 외상 매출금을 적는 거야. 현금이라고 적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입금 전표 이 자체가 그냥 현금이 들어온 것을 나타내니까.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얼마 들어왔어? 15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홍성상해에서 외상대금 회수 이렇게 하고 거래처명은 당연히 홍성상해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그 입금 전표를 끊으면 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출금 전표로 가볼까요? 자, 출금 전표는 당연히 현금에 뭐가 있는 거야? 현금에 지출이 있는 거래를 기입하는 전표로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출금 전표는 당연히 현금이라고 쓰지 않아도 현금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대변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계정과목란에다는 차변 항목, 왜 현금이 나가게 되는가 그 부분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예제로 가볼게. 2019년 4월 12일 매입처인 해전상회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현금이 나갔으니까 무슨 전표? 출금 전표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날짜 적는 란에다가 4월 10일이라고. 자, 그리고 출금 전표니까 당연히 대변으로 현금 나가는 거. 이게 현금 나갑니다. 나갔습니다를 알려주지. 왜 나갔습니까? 에다가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주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갚았습니다. 누구네 외상매입금입니까? 거래처명
해전상해의 외상매입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짧은 글짓기를 합니다. 해전상해 외상지급, 외상대금 지급 10만 원 되겠죠? 그리고 합계 이렇게 적어서 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체전표는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대체거래인 경우라는 뜻이야. 자, 이때 무슨 색으로 돼 있다고? 검정색으로 인쇄돼. 이때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전부 대체거래, 그리고 일부 현금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경우 일부 대체거래라고 한다라는 것이야. 그랬을 때 전부 대체거래일 때는 대체전표 하나면 될 거고, 일부 대체거래는 일부 뭐 입금이거나 일부 출금이 있는 거니까 대체전표와 함께 출금전표 혹은 입금전표를 같이 사용해야 되겠다.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2019년 4월 18일 거래입니다. 해전상해로부터 상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자, 여기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왔습니까? 없지. 전부 대체거래. 그러니까 대체전표 하나만 끊으면 된다. 자, 이러면 분계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대체전표는. 왼편 계정 과목, 오른편 계정 과목,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져 있어. 대체전표는. 자, 그러면 날짜 적고 2019년 4월 18일 날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품 사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이지. 상품 분개하는 거하고 똑같아. 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 상품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 그럼 뭐라고 한다고? 부채인 외상매입금의 증가. 외상매입금 20만 원 가지고 합계 띵 내서 하고, 그 다음에 적열안에다가 해전상회에서 뭐라고 했다고? 외상으로 상품을 샀다. 이런 거를 짧은 글짓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분계 모양하고 오히려 똑같아 얘는. 그지? 차대변을 나누어서. 자, 이것을 누가 한다고? 반드시 뭐 회계부서에서 회계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는 어디겠어? 이제 판매부서에서 그 외상매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겠다. 그지?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야. 판매사원이 가서 회수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판매부서에서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뭐 요 주에 4월 18일이 뭐 목요일이다 그러면 19, 20일 뭐 19일 날 금요일 오후에 회계부서로 넘긴다든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해가 가지? 자, 그다음에 2019년 4월 19일 거래입니다. 인천상회로부터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1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그러니까, 자, 30만 원 총체적으로 상품 사오는데 10만 원 현금 지급, 여기까지는 출금인데 나머지 20만 원은 또 뭐야? 대체거래지. 그래서 일단 출금전표 부분을 하나를 끌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부 출금거래니까 일부 출금거래여도 되고 일부 대체거래여도 되고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명칭을 붙여도 돼. 일부자만 넣으면 일부 출금거래 혹은 일부 대체거래. 거래 종류는. 자, 그러면 출금전표를 사용해. 일단 출금전표는 얼마만 끊어야 돼? 현금이 나가는 것 10만 원만 끊어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럼 2019년 4월 19일 해놓고서 상품을 일부 현금 매입했대. 일부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자, 그리고서는 여기 당연히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야?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상품 사느라 그랬지? 그래서 상품이라고 적은 겁니다. 1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당연히 인천상해 적은 겁니다. 그지? 그리고 10만 원, 합계 10만 원. 자, 이걸로 끝나면 전표 기입이 다 된 건가요? 거래를 빠뜨린 거지. 얼만큼을? 20만 원만큼을. 자, 20만 원만큼은 외상으로 산 상품 부분을 대체전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대체전표 기록한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날짜를 기입하고요. 차대변으로 상품 사왔으니까 차변 계정 과목 상품 20만 원. 그리고 대변의 계정 과목은 나중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20만 원과 같이 해서 인천상해에서 상품 외상 매입 와 같이 해주면 요 일부 출금 거래 혹은 일부 대체 거래에 관한 그 전표 기입이 두 장의 전표를 끊음으로 인해서 일부 출금에 대해서 출금 전표, 그다음에 일부 대체에 대해서 대체 전표, 이렇게 두 장을 끊음으로 해서 전표 기입이 완료된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결국은 전표제도를 기입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봤을 때 그 거래가 차변에 현금이 오느냐 대변에 현금이 오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 자, 그 얘기는 차변에 현금이 온다라는 뜻은 입금거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입금전표를 사용하면서 대변에 기입될 계정과목을 적는다라는 것이다. 정리가 되지. 그 다음에 대변에 분기할 때 대변에 현금이 올 것 같은 거래라는 뜻은 출금거래라는 뜻이야. 현금이 나가니까 자산의 감소해서 대변에 오겠지. 그래서 출금전표를 갖고 오는데 대변에 현금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상대편 계정과목은 왼쪽에 차변에 나타나 있겠네. 이 현금이 왜 나가는 것인가를 보는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그 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 상품 사느라고 현금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반면에 이제 대체전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앞서 전에 오늘 그 수업의 앞서 섹션에서 했었던 분기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모양이 대체전표입니다. 상품, 외상매입금. 자, 그럼 교수님 설명을 안 한 분계전표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야, 분계전표는. 그래서 여기 분계를 왼편에 두 개 적고 오른편. 다만 그거를 이제 전표라는 이런 양식, 어떤 종이 양식, 그 분리가 가능한 종이 양식을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그 양식, 종이 양식에다가 기록을 해오게 되면 그게 바로 전표 제도를 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뭔가 편리한 거지? 자, 그러면 전표 제도를 택했을 때 장점 다시 가서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전표의 장식은 뭐라고? 이제는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기장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을 각 부서에서 신속하게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겠다. 그지? 발생하면 자기네 부서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전표에다가 끊어가지고 보관만 잘하면 철만 잘 해놓고 있으면 돼. 묶음만.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기록했는지를 이제 가져오는 거니까 기장 업무를 전산화도 용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책임 소재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산화하면 있지 그 입력 담당자가 누가 입력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거기다 이제 그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하도록 되어져 있어. 확실하지? 예. 자,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증빙만 나중에 회계부서에 제출을 해주면 증빙만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후에 감사를 받거나 이럴 때 증빙이 또 있어야 되거든. 거짓말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모든 거래들이 이제 증빙이 필요한 것이야.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원장으로 전개하는 것들도 이제 좀 분계장 혼자서 막 이 부서 저 부서 막 정신없이 그냥 그 증빙만 가져오면 빠뜨리거나 정신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럴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야. 각 부서에서 추려가지고 오니까. 이해가 가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기장 오류가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전에 장점 설명할 때는 그게 왜 저런 장점이 있을까 그랬었는데 가서 전표제도 회계를 공부하고 와보니 이런 애들 해보니까 그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증빙 갖추고 모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오면 정돈이 돼 있는 상태로 가져오겠구나. 더구나 컴퓨터화 되어진 전산회계 시스템까지를 택하고 된다면 뭐 부서에서 딱 다 입력을 해버리는 거야 컴퓨터에. 그러면은 한 프로그램으로 그 기업의 회계 프로그램으로 다 취합이 되겠지 실시간으로. 그런데다가 나중에 뭐만 이제 취합해서 갖추고 있으면 돼. 그러한 거래들이 입력이 된 증거, 그걸 이제 증빙이라고 그래. 그걸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이제 증빙만 회계 담당자, 회계 부서에다가 제출을 해주면 사후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하면 돼. 그러한 증빙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누락이 돼 있거나 이러면은 뭐 가져오게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6쪽에 약자, 약호 이런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회계 공부를 하려면 이제 장부에 기록할 때 여러 가지 그 장부에 기록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쓰고 그러면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장부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이제 용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약식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약자 혹은 약호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실무에서.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보도록 하자. 자,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뭘까요? 교수님이 설명 안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당겨 볼까? 자, 요거 뭐야? 화폐 단위를 나타낼 때 우리나라는 원 표시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S자 이렇게 한 거 달러, 그리고 뭐 엔화 이렇게 이런 것들 뭐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파운드, 다 각각 나라마다 그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약자 보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원 붙여가지고 다른 숫자를 넣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책에는 가끔씩 이런 애들을 넣었는데요. 이제 장부에도 합계를 내거나 이럴 때 넣었는데, 여러분이 분계하거나 전개할 때는 이 원자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요거 샵 표시. 이 샵이 음악 기호잖아, 그지? 근데 여기 그 컴퓨터 자판에도 이런 표시 있는 거 알지? 요거는 이제 일련 번호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아까 말한 전표 같은 것도 있었지. 전표도 이제 그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야. 번호에 거기다가 부서별로 이제 뭐 총무부는 100번대로 시작한다. 뭐 그다음에 뭐 구매부는 200번대로 시작한다. 또 그다음에 뭐 판매부는 300번대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101번, 102번, 103번, 104번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번호를 줘주는 거야. 전표별로. 그게 이제 일련 번호인 거야. 그러면 그 전표 번호별로 빠뜨리면 안 되겠지. 번호 순서가 있어서 그런 순서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요 그 샵 부분은 이제 제조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제조기업 가면 그러면 제조지시서 번호별로 이제 어떤 제품별로 제조지시서가 발행이 되거든. 그때 제조지시서 1번, 제조지시서 2번과 관계다 이렇게 할 때 일련 번호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된 거 요거는 이제 못 집어넣은 거를 삽입할 때 이렇게 막 장부에다가 막 지저분하게 막 지웠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표시해서 삽입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앞서 이제 뭔가 뭐 기장 완료 이런 거 표시할 때 분면 원면을 기록하는 것이 기장 완료의 뭐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럴 수 있었지. 그때 기장 완료 내가 분계장에 예를 들어서 5월 6일자에 차변 내용을 전기했다 그러면 그 차변 그 분계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현금에다가. 그건 무슨 얘기야? 총계정원장에 현금 계정으로 기장을 완료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장 완료 표시야. 여기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자,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골뱅이 있잖아. 이것도 컴퓨터 자판에 보면 골뱅이 있다. 그지? 요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뭘까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한 개의 가격일 때 요런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개당 500원짜리다 그러면 요 골뱅이 표시한 다음에 요거 W자를 여기 원자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500 그러면 요 상품이 개당 500원짜리구나 읽어주는 것이야. 혹은 단가 500원. 그렇게 할 때 요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회계에서 요게 단가 표시입니다. 단가. 자, 그 다음에 이거 땡땡이 모르는 사람 없지? 의하고 같을 때 이렇게 이런 표시도 합니다. 간단하게.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쓰고 의하고 같아도 많으면 이렇게 쓰는데 많지 않고 한두 개면 그냥 씁니다. 또다시. 근데 막 많으면 계속 똑같은 애를 하려면 효율적이지 않지. 자, 그럴 때 땡땡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R과 CR인데 이건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도 좀 헷갈리는데 넘어가죠. 이건 데빗의 그 차변이고 크레딧의 대변인데 차변 대변 왼편 오른편 그렇게 가자.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PL하고 IS라고 하는데 프로피트 앤 로스를 줄여갖고 이제 수익하고 손실 뭐 이렇게 갖고 손익계산서를 의미하는 거야. 그보다는 요 뒤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써서 손익계산서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하면 됩니다. 필요 없어.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래도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IS 나왔는데 모를까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는 애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재무상태표 하는데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인 겁니다. 또 뭐 그냥 그 재무상태표로 가자. 근데 만약에 SF 이러면은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을 말하는구나. 자, 이 정도 뭐 대학생이니까 IS SF.
자, 그냥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하자. 어? 근데 그 막 이렇게 어떤 뭐 그 얘기하고 이럴 때 뭐 혹은 인터넷 이런 데 찾아다니면 이런 애들이 가끔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어카운트.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어떤 계정 그럴 때 AC 그럽니다. 뭐의 준말이냐면 어카운트, ACCOUNT 준말입니다. 계정. 자, 회계가 영어로 뭐였었어? 어카운팅이지, 어카운팅. 그리고 그것의 계정은 또 어카운트야. 그래서 계정 행위를 하는 게 회계야. 사실은 그래서 어카운팅이야. 어카운팅 회계가. ing 붙이니까 뭐뭐뭐뭐 하는 행위 그런 거잖아. 그다음에 이제 TB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분계와 전기가 다 끝나면 나중에 결산을 가기 위해서 이런 애를 만들어 봐요. 시산표라는 애를. 그랬을 때 뭐 트라이얼 밸런스 준말인데 역시 이 정도도 그냥 나오면 들어봤었구나 그래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시산표를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 참 뭐 생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뭐였더라 찾아보면 이제 트라이얼 밸런스 이렇게 시산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